성추행범하면 보통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분노 조절 못하는 외톨이나 괴물 같은 존재를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만약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요? 오늘은 우리 주변에 너무나 평범한 얼굴로 숨어 있는 이 범죄의 진짜 모습, 그 불편한 진실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그래프를 좀 보세요.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성추행이 일어나는 장소의 절반 이상이 바로 지하철, 버스 같은 대중교통입니다. 이건 특별한 장소에서 가끔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평범한 출근길, 등굣길에서 매일같이 벌어지는 일상적인 위협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흔히 성추행범을 통제 불가능한 욕망에 사로잡힌 괴물이라고 상상하면서 안심하곤 해요. 내 주변엔 저런 사람 없어 하고요. 하지만 진실은 완전히 다릅니다. 가해자는요, 적의 군중 속에 섞여 있으면 전혀 구별할 수 없는 너무나 평범한 얼굴을 하고 있어요. 바로 그 평범함이 이 범죄의 가장 무서운 점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괴물이 아니라면 도대체 가해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실제 데이터는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시죠. 데이터를 보면요, 진짜 더 놀랍습니다. 학력도 높고 안정적인 직업도 있고 심지어 결혼까지 한 사람들. 이 프로필 너무 평범해서 오히려 소름이 돋을 정도죠. 사실 이 평범함이야말로 그들이 범행을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무기인 셈입니다. 먼저 학력부터 볼까요? 무려 54%, 절반 이상이 대졸자입니다. 이건 일반 남성 평균보다 훨씬 높은 수치예요. 그러니까 교육 수준이 낮고 사회에 적응 못하는 외톨이일 거라는 우리 고정관념이 완전히 틀렸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직업도 마찬가지예요. 50%, 딱 절반이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앞에서 봤던 데이터, 그러니까 범죄가 주로 출퇴근길, 대중교통에서 일어난다는 점과 정확하게 맞아떨어지죠. 그리고 아마 이게 가장 충격적인 사실일 텐데요. 43%가 기혼자입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성추행이 단순히 성적인 욕구를 풀지 못해서 저지르는 범죄가 아니라는 걸 명백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럼 도대체 진짜 동기는 뭘까요? 그러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 사람이 어쩌면 바로 지금 당신 옆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있다는 거. 그리고 당신은 전혀 눈치채지 못할 거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만약 그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비정상적인 괴물이 아니라면 도대체 왜 그런 끔찍한 짓을 하는 걸까요? 정말 놀랍게도요, 한 설문조사를 보니까 가해자 200명 중에 절반이 범행 중에 성적으로 흥분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이 말은 즉, 그들의 동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단순한 성욕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럼 뭘까요? 전문가들은 이들의 행동을 성의존증, 그러니까 일종의 행동 중독으로 봅니다. 감옥에 가거나 가정이 파괴될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 파괴적인 충동을 스스로 멈출 수가 없는 상태라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이들의 행동은 전형적인 중독의 순환 과정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어떤 생각에 사로잡히고 그 생각을 행동으로 반복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강하고 자극적인 행위를 찾게 되는 그런 악순환에 빠지는 겁니다. 이걸 자기의 치료 가설로 설명하기도 해요. 뭐냐면 자기 내면에 있는 어떤 깊은 고통이나 불안감을 잠시 잊기 위해서 성추행이라는 아주 잘못된 방식을 약처럼 이용한다는 거죠. 물론 이건 절대 그들의 범죄에 대한 변명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개인적인 고통이 그냥 개인의 문제로만 끝나지가 않아요. 우리 사회에 퍼져 있는 여러 왜곡된 생각들이 이들의 행동에 명분을 만들어주고 심지어는 정당화해주기까지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해자들은요, 우리 사회에 만연한 성차별적인 생각들을 가져다가 자기 입맛에 맞게 뒤틀어서 자기 행동을 합리화하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그런 이상한 논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조금 만졌다고 닳는 것도 아니잖아. 이게 바로 그들의 머릿속에서 울리는 소름 끼치는 독백입니다. 명백한 폭력 행위를 아무것도 아닌 일, 심지어 용납될 수 있는 일로 스스로 축소시켜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런 왜곡된 생각은 그냥 개인의 머릿속에만 머무는 게 아닙니다. 더 큰 사회 시스템, 법률 시스템이 이걸 보호해주고 어쩔 땐 심지어 조장하기까지 합니다. 문제의 핵심 중 하나가 바로 사법 시스템입니다. 처벌은 솜방망이 같고 용기 내서 고소한 피해자는 오히려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고 또 가해자 가족 걱정해주는 이상한 문화까지. 이 모든 게 마치 기울어진 저울처럼 범죄를 계속 부추기는 역할을 하는 거죠. 여기서 또 하나의 잘못된 통념을 깨야 합니다. 가해자들은 소위 야하게 옷을 입은 사람을 노리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저항하거나 신고하지 않을 것 같은 만만해 보이는 상대를 아주 전력적으로 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의 옷차림을 탓하는 건 이 범죄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처벌만으로는 효과가 없고 사회도 문제의 일부라면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결책은 뭘까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그리고 희망적인 건 성추행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학습된 행동이라는 점입니다. 학습된 건 뭐죠? 네, 다시 배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치료와 교육이라는 새로운 학습을 통해서 그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을 수 있다는 거죠. 처벌만으로는 재발을 막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다른 피해자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가해자의 가족들입니다. 이들은 범죄로 인해 한순간에 삶이 산산조각나고 사회로부터는 부당한 비난까지 받게 되는 말 그대로 숨겨진 피해자들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만약 가해자가 태어나는 게 아니라 사회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라면 애초에 이런 행동이 뿌리 내리지 못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모두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오늘 이 쉽지 않은 주제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더 깊은 통찰을 원하신다면 오늘 저희 설명의 바탕이 된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